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그것을 보고선 충격을 받고 그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한 끝에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보기에는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동인에 의해서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생물이 아니라 어떤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동기를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겔에 따르면 인정을 위한 투쟁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떤 정체성에 기반해서 이렇게 표출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밑에 보시면 민족, 종교, 민족성, 성적, 성향, 성별 등을 토대로 매우 다양하게 형성이 되고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서 이제 정체성 정치라는 공통된 현상이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으로 봐서도 사실 경제, 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돈 문제를 떠나서라도 인정받고 싶다. 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존심이 상했어. 뭐 이런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인들,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정치도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표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에 기반한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인간 그룹, 특정한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을 토대로 해서 표출되는 그런 정체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보편적인 그런 존엄성에 기반하는 것은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개별적인 그룹에 포커스를 맞춘 정체성 정치는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편적인 그런 흐름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사회주의 같은 보편주의 사상. 이제 반면에 이제 민족이라던가 종교에 기반한 것은 어떤 특수한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같은 보편주의 사상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의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통적으로 좌파는 기술 변화와 세계화로 초래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사회 안전망 확대라는 더 나은 현실적 해법을 갖고 있었다. 과거의 진보 세력은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권력자에게 대항하라라고 외치면서 착취라는 공유된 경험과 부유한 자본가들에 대한 분노를 강조하고 공동의 정체성에 호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좌파랑 신좌파를 흔하게 나누는데요. 구좌파 같은 경우에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어떤 커다란 범주로 묶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동의 정체성에 호소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신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잘게 썰려진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추후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보편적인 갈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어떠한 단계를 거쳤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과거의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특성이었다. 그들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기꺼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존엄성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었다. 반면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누구나 평등한 존엄성을 지닌다고 간주를 했습니다. 세 번째, 보편적 존엄성 개념은 이제 칸트에 이르러서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는데요. 그것은 이성적인 도덕 법칙에 기반한 존엄성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이성적인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르는 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엄성이 도덕적 선택 능력에 근거한다는 관점은 오늘날 이제 많은 국가들, 특히 이제 민주국가의 헌법에 포함됨으로써 정치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반면에 아까 이제 파편화된 어떤 그룹에 포커스를 맞춘 정체성의 추구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한 흐름이 이제 개화되게 된 것은 특히 이제 근대화, 산업화 등에 이제 기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산업화가 야기한 극심한 불안감, 그 다음에 근대화를 추진을 하면서 민족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이 필요했고, 예를 들자면은 근대 이전 유럽의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됐고 이와 같은 상황은 산업화가 진행되는 사회의 노동시장에 필요한 이동성을 억제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에 필요한 인구들이 빨리빨리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지 그것이 이제 산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데 민족과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회가 파편화되어 있다라면은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쇄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공통된 민족 언어, 그다음 민족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주도의 교육 시스템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족에 기반한 어떤 정체성이 싹트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슬림들이 유럽이나 여타 서구 국가들로 이주하면서 근대화를 경험했는데 거기서 이제 낯선 문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 기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주의로 이제 근본적인 이슬람주의로 이제 거기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 정체성 정치.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쓰여진 것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왜 좌파가 부활하지 않고 오히려 우파 포퓰리스트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를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단하는 그런 그 현상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좌파의 문제는 그동안 특정한 형태의 정체성들에 초점을 맞춰온 데 있다. 노동자 계층 또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이들과 같은 커다란 집단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대신 특정한 방식으로 소외된 점점 더 작은 집단들에 집중해온 것이다. 이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인정이라는 원칙이 특정 집단들에 대한 특별한 인정으로 변형되어 온 현대 자유주의의 운명이라는 보다 커다란 스토리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68년 세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신자파적 흐름을 이제 발생하게 된 그런 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는 계급 투쟁에만 골몰하지 않고 다양한 소외된 집단의 권리 신장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사회운동은 이제껏 보이지 않는 존재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대변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온 현실에 분노하면서 자신들의 내적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 정체성 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탄생했다. 근데 저자가 보기에 이것은 표현만 새로울 뿐 사실 이들 집단은 과거의 민족주의나 종교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운동에 나타났던 투쟁 방식과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뭐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좌파의 어젠더는 문화로 옮겨갔다. 이제 깨부숴야 할 대상은 노동자 계층을 착취하는 기존 정치 질서가 아니라 자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소수 인종 집단을 억누르는 서구 문화 및 가치관이라는 헤게모니였다. 상대주의를 선호하고 기독교들을 공격하고 서구 개봉 사상의 토대였던 민주적 가치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체성 정치는
보다 구체적인 집단으로 눈을 돌려 그들이 겪는 부당함에 주목함으로써 문화규범과 실질적인 공공정책에 반가운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해당 집단들이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 소외된 집단에 초점을 맞출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동안 외면받아온 기존 집단은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진보 좌파에게는 산업 자동화가 야기하는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할 또는 기술 발전으로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이 겪을 수 있는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할 전략이 없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시면 현재 좌파가 보이고 있는 정체성 정치에 수반되는 마지막 문제는 그것이 우파 진영에서 정체성 정치가 부상하는 것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정체성 정치는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낳으며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거부감이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는 주요 동력이 됐다. 그래서 이 우파가 정체성과 관련된 언어 및 프레임을 좌파로부터 끌어와 수용했다. 그래서 좌파고 우파고 할 것 없이 이제 정체성 정치는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렌즈가 됐다. 근본적으로 정체성 정치는 그 특성상 똑같은 현상의 출현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정체성 집단들이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싸움과 달리 정체성 인정 요구는 대개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아까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20세기 초에 경제정책을 둘러싼 다툼은 극렬한 대립을 낳았지만 서로 상반되는 경제 비전이라도 절충안을 찾아 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정체성 이슈는 절충에 조화시키기가 더 어렵다. 당신이 나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결론이자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법은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다 넓고 통합적인 국가 정체성을 정의하는 일이다. 그래서 다양성이 높아진 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폭넓은 국민 정체성을 정의하고 아울러 사회에 들어온 새로운 구성원들을 그 정체성에 동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보존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제 조선의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네, 그들이 그들만의 풍습과 문화를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녹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관점은 사회에 들어온 새로운 구성원들을 그 정체성에 동화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독립적으로 이제 보존해야 된다, 그런 관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근데 다만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으로 향하는 도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주민들까지 동화시킬 수 있는 더 큰 개념의,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더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통합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에 대한 부당한 경찰 폭력 이런 것들은 재빨리 이제 금지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제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은 더 큰 통합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이념들을 바탕으로 한 신조 중심의 국민 정체성을 함양하고 공공정책을 통해 이민자들을 그 정체성에 신중하게 동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유럽에 잡하는 이민자를 자국 문화에 통합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를 지지하게 됐다. 그들은 인종차별 반대라는 기치하에 각 문화의 평등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이민자 동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외면했다. 한편 포퓰리스트 우파는 민족이나 종교를 기반으로 했던 국가 정체성을 이민자 집단이나 다양성이 거의 없었던 과거의 공동체를 향수에 젖어 바라본다. 그래서 유럽은 시민권법으로 구체화되는 국민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일 유럽연합이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원칙들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자격요건이 포함된 단일 시민권을 만들어 그런 시스템이 각국의 시민권법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리고 좀 내려와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역사 및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바른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미국 헌법의 원칙과 이상을 지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민자들을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동체 감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편적 임무로 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민자 규모와 그 변화율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이다. 이민자 수가 해당 국가에 원래 살고 있는 국민 수에 비례해 증가하면 그들을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 이민자 공동체가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면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해져 다른 외부 집단과 관계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간은 경제적 동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존중받고 싶다라는 그런 존엄성에 대한 요구가 중요한 동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존엄성에 기반한 정치는 인간의 보편성에 기반한 정체성이 있을 수가 있고 인간의 작은 어떤 그룹에 포커스를 맞춘 정체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더 보편적인 그런 통합적인 그런 것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 혹은 그런 통합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반면에 어떤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그런 그룹의 정체성에 기반한 그런 정치는 단점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를 극복하려면은 그 작은 집단들을 하나로 녹여낼 수 있는 더 큰 가치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세우고 그런 것들이 어떤 소수 집단, 소수 민족, 소수 그룹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고유성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반론 자체도 사실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근대성이라던가 어떤 보편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폭력성으로 규정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감 혹은 이제 반동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전체로서의 통합이냐, 어떤 파편화된 어떤 정체성이냐, 혹은 소수 집단에 대한 존경 혹은 인정이냐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제 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세계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동인뿐만 아니라 어떤 존엄성에 기반해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책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현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읽어보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